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모든 배신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지만 그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한테 받은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배우자의 배신이라면 더더욱 제가 만약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날 당시 제 남편은 가난한 고학생으로 의대분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사 남편 덕을 보자고 이 남자를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제 남편은 온전히 의대를 졸업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렬히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도 아니었어요. 모르긴 해도 사랑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깊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길을 갈 것만 같은 늪 같았으니까요. 가스물이 된 청년이 양 어깨에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으니까요. 머리도 좋고 누구보다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내일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팠거든요. 그건 저 역시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제 꿈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비싼 상황에 처한 남편한테 은연중에 감정이입이 된 셈이었죠. 어릴 때부터 미술의 소질이 있던 저는 미래 진학을 꿈꿨지만 저희 집안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미술학원비와 미대 등록금을 알고는 미련 없이 미술을 포기해버렸어요.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 없이 미술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대학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식당이라서 시내 일반 음식점들보다 가격도 저렴했고 양도 푸짐한 탓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죠. 그렇다고 떼돈을 번 건 아니에요. 마진은 적어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박리담회를 한 전략이었으니까요.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가 주방을 맡아 하시고 아빠는 시장에서 식자재를 떼어오는 일과 배달을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홀서빙을 맡아서 했고 가족끼리 꾸려나가는 식당이라 딱히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아빠는 늘이 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우리 식구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먹고 사는 게 행복 아니겠냐? 아빠 어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는 형편은 잘 사는 축에 속한다. 적어도 내 새끼들 배 골리는 일은 없으니까 말이야. 소박한 꿈을 꾸며 사시는 아빠와 엄마한테는 저희 식당이 엄청 대단한 자산이자 보물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식들만큼은 당신들처럼 굶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적어도 식당을 하면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였죠. 어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자란 아빠한테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상이 세상 무엇보다 부러운 거였대요.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었죠.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고시생들을 보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기에는 혹독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제 집 식당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손님들 덕분입니다. 객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밖에서 굶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저에게 힘든 식당 일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처럼 한껏 꾸미고 연애도 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지만 저로서는 내 삶을 즐기는 것보다 부모님이 힘들게 보이실 때 더 힘들게 느껴져서 과감히 식당 일을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가톨릭 대학생 손님들 앞에서 같은 나이인 저가 앞치마를 메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듯 했죠. 그래서 학생 손님들이 자주 올 때면 괜히 집에 보내셨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영아, 여기 일은 엄마랑 아빠가 할 테니까 넌 집에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고 오는 게 어때? 엄마가 놓친 체육복을 빨아야 하니까
내일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으니 세탁기 돌리고 집 청소도 좀 해놓고 오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이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에 제가 가게를 비우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손님들에게 배려하러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빠가 다가와서 제 허리에 묶인 앞치마를 풀어주시고 엄마가 화를 내면 시끄럽니까? 엄마 말은 들으라고 하며 등을 토닥여주시곤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둔하다 해도 하루 이틀은 아니라 매일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의 진심을 몰랐을 터이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부모님들이 덜 힘겨워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게에 나간 채로 두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시니 어쩔 수 없이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창업 무료 강좌를 듣기로 했습니다. 또래들에게 PC를 다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료 강좌를 수료하고 나니 스스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든 창업이 그렇듯이 자본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부모님에게 손 쓰는 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단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는데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죠. 톡 이모티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만화도 그렸던 지식이 있고 비교적 잘 그렸다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몇 가지 이모티콘을 그려보았는데 더 코믹하게 만들어 보려고 상황별 표정과 짧은 글꼴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를 본 남동생이 혼자 사서 쓰고 싶다고 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모티콘 작업이 플랫폼에 올라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이런 걸 사주기는 할까요?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얼마 뒤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했죠. 내가 그린 이모티콘이 돈이 된다는 사실에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플랫폼에 따라 사이즈 규격이 달라서 플랫폼마다 수정도 해야 했고 생각보다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전업으로 하기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게 일도 도와주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이모티콘 판매를 시작으로 파티용품 제작 판매 등 온라인을 통한 각종 판매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부모님 가게 일은 바쁜 시간대만 나가서 한두 시간 도와드리면 되니까 부담도 없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정산받은 돈을 뽑아서 부모님께 드리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그 돈을 당신이 어떻게 쓰냐며 안 받겠다고 하셨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영아, 돈은 잘 모았다가 너 하고 싶은 일 할 때 쓰렴. 원한다면 대학 공부를 해도 좋고 아빠가 말씀하셨죠.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딸 대학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배움이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넌 아직 젊어. 우리도 보태줄 테니 미대 입시 준비해서 내후년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모자라는 등록금이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대줄 테니까 그 돈은 내 꿈을 이루는 데 써. 이런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자식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부모님은 결국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순간이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곧 남동생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텐데 동생을 제쳐두고 제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꿈은 접고 버린 사업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과 사귀게 된 거예요. 저희 가게 손님이었던 남편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왔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또래인 저와는 금세 안면을 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몰래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가볍게 사귀는 사이라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사귀는 것이 알려지면 남편이 식당에 드나들기도 그럴듯해서요. 저는 엄마 몰래 우리 식구가 먹으려고 해둔 반찬을 따로 빼서 남편 상에 내주기도 하고 간식도 몰래 챙겼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남편을 챙기셔야 했던 이유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베풀어 주셨어요. 귀골이 장대한 청년이 제대로 된 밥은 고작 하루 한 끼 먹는다는 말에 엄마는 다른 손님보다 밥도 반찬도 더 주시곤 했어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하셨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제 남편이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어리 빠진 채로 가게로 달려왔어요. 저랑 연락이 안 돼서 생각도 못해 저희 가게로 왔었던 거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장 고향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은 돌아와서 꼭 갚겠습니다. 부진상을 당했다는 말에 아빠는 더 물을 것도 없이 그날 가게 매상을 하여 드렸답니다. 남편에게 돈을 전부 건넸다. 상주 학생이 장남인 걸로 알고 있어 장례를 치르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현재 내 소지품에는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 가게로 연락해 나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너도 기운 내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 남편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며칠 후 장례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키에 비해 마른 체격이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를 돌봤더니 평소보다 광대뼈가 더욱 돋보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런 남편을 끌어다 앉혀놓고 밥에 고기와 생선을 올려주고 밥을 먹여서 기운을 내야 해. 아버님의 일은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목이 건조해서 잘 넘어가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씹어 삼킬 거야. 물도 마시고 힘겹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남편은 눈물이 고였던 눈으로 연희죽은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 풍모를 보면서 나는 몸둘물로 감겨들었어. 남편이 어려운 순간에 내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남편에게 어떤 위안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부모님 덕분에 남편이 밥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우리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이 돈을 잘 썼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돕는 돈에서 제외한 나머지 돈이에요. 사장님의 기부금보다 적어요. 부족한 돈은 내가 벌어 갚을 테니까. 아니야. 그게 필요 없어. 돈은 받겠지만 더 받을 생각은 없어. 이 돈은 나머지 기부금이라고 생각해. 우리 음식점 단골 손님인데 기부금 정도는 내야겠지. 그 말에 남편은 눈물이 진눈개비 같은 눈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따라 나갈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헛것인 듯이 힘든 사람을 붙잡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연락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해서 며칠 전보다 얼굴과 표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남편의 눈치만 봐주던 나에게 그가 괜찮다며 오서준의 가영아, 마리아 학교 그만둘까? 라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면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미 결심이 굳은 듯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 그동안 많이 생각해왔어. 사실 이미 한계에 다다랐거든. 시골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돈과 과외 수업으로 번 돈까지 가기도 힘들었어. 매 학기 등록할 때마다 곤란했지. 아버지가 떠나신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야. 의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암에 걸려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일만 했으니까 앞으로 등록금을 내줄 아버지도 없고 아무리 해도 그 돈으로 의대를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도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의사는 무슨 혹시 의대생이어서 나와 만나는 거라면 헤어지자면 좋겠어. 그런 이유로 헤어지면 이해가 돼. 의사 여자친구가 대단한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넌 꼭 학교를 그만둬야 해. 등록금 문제라면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돼. 남부 들어도 스무 그대로 대부분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녀. 이 말에 남편은 숨을 죽이는 것 같았어.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 아, 맞다. 그거 상환도 문제겠지. 언제쯤 돈을 벌어 상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도 갚을 돈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가진 건 돈뿐인 제 삶에게 누가 시집을 맡겠냐고요. 당신도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당시에 우리가 나이가 어렸고 서로 처음으로 연애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고 마음먹은 적은 없었어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있었고 남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냥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과 한 명의 의사를 만드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고 결국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꿈을 포기한다면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도 매우 서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나에게 돈이 조금은 있어요. 나중에라도 대학에 다니게 될지도 모를 돈이죠.
그러나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인 것 같아요. 내 학비로 지원해 줄게요. 단, 공짜는 아니에요.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인 거니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너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의사가 되어서 내 미래를 보호해줘. 그 당시 남편은 여러 차례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그 돈을 보느냐고 여쭤봤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가 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야. 의대를 졸업해도 대학 중퇴 학력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아도 월급은 얼마나 될까? 지금 한 번 손에 넣고 의대 공부를 하겠다면 최선일 거야. 남편은 잠시 고민한 뒤 제 돈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의대로 보내준 이유는 돈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게 힘들다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고3 때의 제 모습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이죠. 꿈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러듯이 상처를 주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된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했어요. 학비를 대장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그 덕에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저를 생각하며 공감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단순히 혼인신고만 했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맞춤 반지를 나눠 채워 입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에 들어갈 돈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남편을 통해 사정을 전해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별로 부정적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포기하려 했던 의대 공부를 며느리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더 할 말이 없어 했죠. 남편이 인턴 과정을 이수하며 일에 몰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힘쓰기로 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우리는 행복했어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남편 또한 많은 걸 위해 힘을 쏟아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감사했죠. 의사가 된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변했어요. 이젠 남편이 의사라서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보여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그걸 자랑스러워하며 맞춤을 보였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받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려 노력했어요. 종료. 저희 엄마 대신 남편을 의사로 만들어준 장본인인데요. 다 만들어진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3개의 열쇠가 필요한 거고요. 제 노력 덕분에 어머님도 의사 아들을 얻으셨으니 나쁠 건 없죠. 예, 내 아들은 원래부터 의사가 되려 했었어요. 다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의대 척하니 붙은 애라고요. 등록금을 조금 내주고 생색을 환하게도 솔직히 해야지요. 학벌에 니네 집 수준의 의사 사위가 가당키나 하니 내 아들이든 그렇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고맙다는 말은 전달해 줄 생각이 없어? 엄마 올케한테 그런 말이 들리겠어요? 의사 사모님 됐다고 목에 힘주고 살 생각뿐인 사람인데 언니, 양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하다못해 밭대기라도 사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읍내 번화가 앞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우리에게 내주든가. 성의를 보여줘야 우리도 당신을 예쁘게 바라봐 줄 거예요. 이래서 귀여운 여성들이 씻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싫다고 하는가 봐요. 수학만 하려 하는 심포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똑같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통에 머리가 지끈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속을 긁지 않았나 싶네요. 야, 창피하게 과장된 선물로 토종꿀이 뭐냐 이거. 장인어른이 시장에서 사온 거지. 이딴 걸 어떻게 선물해? 누가 망신을 주려고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사겠다고. 무식해선 물건 보는 안목도 없으면서 툭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자기 말이 참 이상하게 한다. 토종꿀이 어때서? 저거 아빠가 특별히 고향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산 거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랑 다르다고. 그리고 무식하다니 자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무식한 건 사실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심지어 너까지
이 집에서 제대로 한 학교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기껏해야 전문대 출신이고 내 주변 의사들 보면 못해도 4년제 대학은 다 나왔어. 우리 과의 인턴들만 해도 집안 스펙에 장난 아니라고. 다들 한제걸로 한 집씩 의사에 변호사에 널린 게 엘리트들인데. 이건 뭐 비벌이 있어야 내 자리도 지키지. 넌 뭘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사람에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인맥이 안 되면 재력이 있든가 겁도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백반집 딸내미, 너한테 백반집 딸내미 남편은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였겠지만 남편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를 통해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가난한 고학생이 아닌 의사 소리를 듣는 남편한테 저는 남 앞에 드러내는 걸 창피한 치부 같은 거였죠. 아무튼 나이가 먹어서 병원에 안 가져갈 테니까 자기가 먹든 너희 부모님한테 주든 마음대로 해. 남편은 꿀 항아리를 발로 툭 치어버리고 그대로 현관을 나섰어요. 남편이 발에 치여서 거실 구석에 처박힌 꿀 항아리를 보면 마치 제 신세처럼 촬영이 보였어요. 남편이 하고 나간 짓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기죽일 수는 없어서 백화점에 들러 가장 생일 선물을 샀어요. 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남편한테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동료 전공의들이랑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글쎄, 야, 니들은 결혼할 때? 처갓집 식구들의 수준을 제대로 보고 결혼해라. 난 동물푼의 거지 같은 집 구석에 발목 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조져버렸다. 이건 뭐, 대화가 통해야 말을 하지? 장인이든 장모든 너무 무식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꼴의 사자성어를 그렇게 쓰잖아. 얼마 전에는 장인이 뭘 하나 물었더니 함행을 채살한다고 무식하게 대답했어. 장모도 뭘 하는지 알면서 가게 장부에 적어 놓은 거 보면 세상에 맞춤법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계란을 계란이라고 썼더라고 해서 창피해하고 있으면서 가게에 가서 계란 후라이라고 써서 붙인 거야? 저렇게 부모가 이러니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와이프가 처남인데 대화가 안 통해 어쩌면 내가 동문 모임에 와이프를 안 데려가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가봤더니 입만 벌렸다 하니까 무식한 게 철철 넘쳐나지. 이러니 어떻게 데리고 다녀? 그래도 너한테 차를 빌려준 덕분에 힘과 옷 입고 살지.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 끊을 뻔한 건데 처가에서 도와준 덕분에 졸업했어. 너한테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준다는 게 세상에 그런 여자 없어. 잘해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약물하고 참고 살지. 돈에 대해 그런 언급만 하니까 징글징글해. 나도 지성민 넘치는 여자를 만나 지적인 대화를 주머니에 넣고 싶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나와 제 친정 식구들을 무시한다는 걸 몰랐어.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듣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손톱이 빠진 것 같아. 등록금, 학자금 대출까지 다 갚아줬는데 난 미쳤나 봐. 백화점 봉투를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때 남편이 동기들이나 병원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나. 결혼식을 안 올려서 소개시켜줄 때를 놓친 줄 알았는데 창피해서 그랬던 것일까? 제가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도 매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로만 미루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나 의심돼. 생각이 그리까지 이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바쳐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냉소와 배신뿐이라는 사실에 피가 곤두섰어. 길가에 서서 울고 난 난더는 남편한테 다시 헌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꼭 복수할 거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래도록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 살이 빠른 뻔해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남편의 코를 제대로 쳐넣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보란듯이 뻥 쳐버리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 언젠가 가게 손님 중 한 분이 자기 딸이 프랑스에 사는데 작은 딸이 아토피로 고생하자 로션을 몇 개 보내줬더니 나았다는 이야기였어. 작은 딸이 혹시 인터넷에서 살 수 있나 찾아봤더니 가격 차이가 커 머릿속에 팍 들어온 거야. 잘하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온라인 구매 대행에 대해 알아봤더니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편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품을 구입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게 손님들에게 부탁해서 프랑스에 사는 분의 큰딸에게 연락처를 받았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업을 해보시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즉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현지에서 써보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과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선별해서 주력 상품 몇 가지를 샘플로 받았어요. 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죠. 하지만 생각한 대로 금방 매출이 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제품이 입소문 날 때까지 사람들이 제품을 검색할 테니까요. 그러던 중 운이 좋은지 한 연예인이 프랑스 여행을 와서 인스타에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를 찍어 올렸어요. 그 덕분에 단일 상품으로 순식간에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계기로 유명인들 인스타그램을 검색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사람들의 호응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에 부응하는 관련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는 성격이라 미친 듯이 치밀었다가 점차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금융치료를 통해 치유해 나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했던 10만 원 안짝의 제품들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아 서서히 고가의 제품으로 전략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수입차도 확대했어요. 이렇게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군에서 제대한 남동생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인터넷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누이도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며 왔어요. 단순 고졸 출신인 시누이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나요? 일단 방법만 가르쳐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거래처를 연결해 달라는 것도 까닭없이 요구했는데 남동생한테 조차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성격이 시누이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무척 한방처럼 건네며 승마를 배우고 싶으면 배울 자세부터 갖추라고 하면서 그녀를 비웃었어요. 언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언니가 누구 덕에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듣는 건데 누구 덕이라니 내 덕이지. 아가씨, 오빠의 의사를 만들어준 사람이 내니까 잊지 마세요. 라며 말들고 그녀가 도저히 없는 소리까지 했대요. 며칠 후에 야근으로 찌든 남편이 집에 와서 갑자기 저한테 혼나더라고요. 지영아, 내 성격 알면서 왜 또 건드렸어? 우리 제발 조용히 살자. 그리고 내 하는 일 좀 말 좀 해봐. 너무 기묘한 일 가지고 라고 하면서 남지막으로 끝을 내었어요. 돈이 당신에게는 푼돈인가? 가난한 고학생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전공이 월급을 받으니 배포가 커진 건가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길래 마음의 사업 비밀을 자기 여동생에게 알려주라고 하나요? 제가 당신 병원 일에 관여한 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선을 넘지만 남편은 모처럼 자기 말에 받아치는 채 말에 빈정이 상한 모양이지만 그보다는 자기 월급의 5배도 넘게 번다는 말이 더 깊게 새겨졌나 봐요. 대놓고 저한테 묻지 못하고 제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물어봤다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샴페인을 사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갖자면서요. 사람이 죽을 때 변한다는데 남편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뭐, 병원을 차려달라고 내가 자기 돈을 잘 벌잖아 란전란이 일어났어요. 처남이 그러는데 자기 그동안 돈을 꽤 모았다던데 땅도 좀 있고 요즘 아파트도 보러 다닌다는데 사실은 나 병원 나와야 될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있어 연줄이 있어?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의국도 집안 좋은 애들이나 출세하지. 나처럼 떨거지들은 죽어라 노동력만 착취당하다가 버려지는 게 일이야. 그래서 말이야. 동기들 중에도 개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꽤 괜찮은가 봐. 신사동에 있는 병원은 녀석이 내가 한다고 하면 자기 병상을 싸게 넘기겠대. 가영아, 너 돈 얼마나 있어? 아파트는 나중에 사고 일단 땅을 팔고 돈을 모아서 내 병원부터 차려주면 안 될까? 나 잘할 자신 있어? 예쁜 우리 색시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남편 좀 믿어주라. 돈 냄새 맡자마자
자기 멋대로 쓸 생각부터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식해서 창피하다면서 돈 필요할 땐 예쁜 색칠하는구나 란 말이 꺼려져요. 진짜 가증스럽다. 자기는 힘가만 있고 의사하지 말고 얼굴에 분칠하고 배우나 해라는 소리를 연발합니다. 밖에서 친구들한테 내 욕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하니까 내 앞에서 강아지 마냥 꼬리까지 팔랑팔랑 흔드는구나. 어쩌나 너한테 줄 객검은 없는데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정신 차려. 살아.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 사이에 사랑이 어디 있니? 우리한테 남은 건 채무뿐인데 그동안 내가 의대 다니면서 갖다 쓴 내 돈이랑 내 대출과 상환금, 거기다 염치라고 밥에 싸먹을래도 없는 내 식구들이 가져간 돈까지 온통 내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만 쌓여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해 줄게. 너한테 병원 넘기겠다는 내 친구 말이야. 넌 걔한테 친구가 아니라 호구 잡힌 거야. 되는 병원이면 뭐하러 너한테 팔고 빠지겠니? 그간 네가 나를 호구 취급하며 살길래 넌 좀 난놈인가 했는데 다들 별거 아닌가 보다. 지난 이참에 너한테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끝낼 생각이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병원 기어 나올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이대로 이혼하면 의사부인 노릇은 평생 못하는 거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런 얘기는 제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야, 내가 그런 거에 목매는 사람인 줄 아냐? 나 의사부인 되려고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단지 내가 불쌍해서 구제해준 거라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배헌망덕한 놈인 줄은 몰랐지만 내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어. 다만 내 인성을 보니까 좋은 의사는 못 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평생 지금처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 채 살기 바랄게. 그게 내 인생 망하는 내용입니다. 지름길이니까 우리 아빠가 너에게 주신 조의금은 돌려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놈처럼 되는 건 싫으시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놈은 정작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계속 심판하며 자리를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락한 공간과 환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건 그 놈의 탓이겠죠. 이제 남편한테 넘겨준 돈은 이미 다 달았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바사바를 하든 전문가로 향하는 길을 걷든 제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요. 30살의 돌싱이가 된 저는 남동생과 함께 사업에 열중하고 있어요.